2024월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에서 프리랜서 기자 박철민은 노트북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그 화면에는 미국 주요 언론사들의 헤드라인 기사가 가득했다. 제임스 반딘이 캘리포니아주 지사 당선, 미국 정치사의 첫 한국계 주지사 탄생,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로 급부상한 제임스 반딘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주이며 이곳의 주지사는 사실상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만큼 영향력이 막강한 자리였다. 단상 위에서는 제임스 반디니와 그의 부인 줄리아 반디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지지자들로부터 쏟아지는 박수갈채와 축하의 꽃다발을 받으며 맞잡은 양손을 높이 들어 올리고 있었다. 승리의 순간이었다. 기사를 보던 철민이 눈에 무심코 기사 하단에 작은 글씨가 보였다. 제임스 반딘이 한국명 이석준 3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아 출신. 뭐? 한국에 입양하라고? 매우 놀라운 내용이었다. 철민은 순간 기자의 본능이 발동했다. 그런 자리에 한국계 입양아 출신이 당선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선 무언가가 꼭 있을 것 같았다. 철민의 머릿속에서는 곧바로 취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간의 자료조사 끝에 제임스 반디니가 충청남도 서천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철민은 곧바로 현장 취재 준비를 하였고 혹시나 빠진 것이 없나 2번, 3번 확인도 하였다. 며칠 후 철민은 제임스 반다니, 즉 한국명 이석준의 흔적을 찾아서 서천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다. 철민은 여러 마을을 다니며 석준의 흔적을 찾았고 바다와 조금 떨어진 마을에서 석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서천에 내려온 지 이틀이 지났을 때 한 원주민의 도움으로 비로소 석준의 먼 친척이 된다고 하는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기자 양반, 석준이를 찾는다고? 무슨 일로 이런 촌구석까지 석준이를 찾아오셨나? 철민은 수퍼 앞 평상에 앉아 기다리다가 저만치서 다가오는 노인과 대면하였다. 철민은 본인의 신분과 찾아온 목적을 간단히 설명하였고 지금 미국에서 석준이 어떠한 인물이 되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다. 석준이가 미국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성공했다니 정말 잘됐구먼. 잘됐어. 철민은 차분히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을 노인에게 물어봤고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인근에 있는 한 식당으로 가자고 했다. 석준이 얘기는 간단하지 않으니 소주나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네. 그렇게 철민과 노인은 마을의 노포 식당에 앉았고 노인은 말없이 소주 2잔을 들이킨 후 석준의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먼저 노인이 말하기를 자신은 석준의 외가 쪽으로 육촌 당숙이 되고 지금 나이는 82살이라고 하였다. 석준이를 얘기하려면 먼저 그 형인 석호의 이야기를 들어야 이해를 한다며 형인 석호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였다. 그게 아마도 1974년 겨울이었을 거야. 석준이가 겨우 3살 때였지. 노인의 목소리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안타까움이 깊게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석준이의 부모는 마을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던 성실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2 사람 사이에는 2 아들이 있었는데 형인 5살의 석호와 3살의 석준이었다. 12월 중순 어느 날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는 아주 추울 때였다고 한다. 집안에서
모두 잠들어 있던 새벽 2시경에 불이 났던 것이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어서 부모님들은 불길에서 못 빠져나오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은 형 석호와 동생 석준이었다. 석호, 그 애가 동생을 살리려고 자기 몸으로 감싸 안고 나왔다고 하더군. 겨우 5살짜리가 말이야. 하지만 석호는 그 사고로 한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수술을 하였지만 결국은 정상적인 상태로는 회복이 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가 되었다. 부모님들 장례를 치른 후 마을의 어른들과 몇몇 친척들이 모여 두 아이의 앞날을 논의했지만 당시는 1970년대 초반으로 모두가 사는 것이 궁핍하기 그지없던 시절이었기에 결국 두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서로 헤어져 살 수밖에 없었다. 형 석호는 서울의 한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동생 석주는 그때 미국이라는 먼 타국의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그때 석호가 석준이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였는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 눈물들을 흘렸다고 한다. 두 아이의 운명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완전히 갈라졌다. 형 석호는 고아원에서 키워졌는데 그 당시 고아원의 생활은 항상 배고프고 추울 수밖에 없었다.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였다. 선생님들조차 고아인 석호를 대할 때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다가가면 아이들은 도망쳤다. 오히려 아이들보다 부모들이 더욱 극성적으로 막았다. 석호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고 말수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항상 자신 없는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에 가능한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성인이 되어 고아원을 나온 후에도 삶은 녹록지 않았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다. 아무리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당시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시각과 대우가 지금보다도 훨씬 차별되던 시대였었다. 다행히도 석호는 서천 지역의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마련해준 청소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센터 내부의 이곳저곳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온갖 굳은 일이었지만 마음만은 편할 수 있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작은 월급이었지만 석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성실하게 일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석호의 나이도 39살이 되었다. 가족, 친구 하나 없이 혼자 외롭게 살고 있던 그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다. 2007년 봄, 장애인 복지센터에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연이었고 나이는 40살이었다. 지연도 석호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다.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고 친척집에서 자랐다고 한다. 성인이 되어서는 온갖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가며 힘들게 대학을 졸업했었다고 한다. 그녀는 졸업 후 대도시 기업에 취업을 마다하고 조용한 이 지역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한 중소업체에서 일을 하며 시간이 나는 대로 고아원이나 복지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일을 해왔는데 이번에 석호가 있는 이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녀는 항상 수수한 복장에 가지런히 묶은 단정한 외모였지만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것처럼 지적이면서 차분한 분위기의 여성이었다고 한다. 지연은 매주 토요일과 휴일이면 어김없이
장애인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나왔고, 사람들은 그녀를 성모 마리아가 나타난 것 같다고 좋아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지연은 자연스럽게 석호를 보게 되었고, 지연도 처음에는 석호의 불편한 다리와 불행했던 과거 사연을 듣고 너무도 안쓰럽다고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석호가 너무나도 착한 심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한 매우 성실함을 보면서 차츰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두 사람 모두 아픈 과거를 가졌었기에 서로에게 공감하기 시작했고, 스석호 또한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받아왔던 차별과 무시로 인하여 다쳤던 마음을 지연이에게만큼은 열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진정 어린 마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를 하며 마음을 나눠 갔지만, 공교롭게도 주위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채거나 알지를 못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무렵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고 한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전혀 믿을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두 사람이 사랑을 쌓아갔던 그동안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지연의 적극적인 구애로 이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알고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지연을 성모 마리아라고 칭송하였다. 2009년 가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복지센터 직원들과 마을의 어르신 몇 분이 전부였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사랑의 결실을 맺어 아들과 딸을 낳았으며, 두 사람이 가진 어릴 적 아픈 불행의 기억을 서서히 지워가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행복에도 짙은 그림자가 다가왔으니, 지연이 심장병을 앓게 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퇴원은 하였지만 정상적인 활동은 불가능한 몸이 되었다. 그러자 곧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다. 석호의 수입만으로는 내 식구가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연도 어떻게든 파트타임으로 일을 나갔지만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호와 지연은 행복의 끈을 놓지 않았다. 평생 외로웠었는데 지금은 가족이 있고 주변에 진심으로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미국으로 입양된 석준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3살 때 형 석호와 헤어져 이곳 미국으로 입양되어 온 석진은 양부모의 뜻에 따라 이름이 미국명인 제임스 반다니로 개명되었다. 반다니라는 성은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서가 깊은 가문 중 하나였다. 그렇게 석진은 제임스 반다니가 되어 상류사회에 가정했어. 부족함 없이 공부하며 잘할 수 있었고,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유명한 로펌 중 하나인 모리슨 앤드 애소시에이츠의 대표 변호사로 무척 성공한 변호사가 되었다. 2014 어느 봄날 새벽, 석준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평생 처음 꾸어보는 기이한 꿈이었다. 어두운 공간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 남자는 왼쪽 다리가 불편해 보였고, 나이는 얼핏 제임스보다 조금 많아 보이는 모습이었다. 남자는 제임스의 한국 이름인 석준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고 있다. 석준아, 너무나 보고 싶구나. 석준은 소리를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다. 너무나 생생한 장면이었으며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제임스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꿈속에서 형이라고 말하던 남자를 떠올렸다. 그러자 평생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는 것을 느꼈다.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얼굴, 그리고 불길 속에서 자신을 안고 뛰쳐나왔던 형의 모습 등 마지막에는 동생과 헤어지기 싫어서 제임스의 손을 잡고 엉엉 울어대던 형의 모습이 실루엣처럼 비춰졌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제임스는 많은 생각과 상념 속에 사로잡혔다. 일주일 후 제임스는 큰 캐리어 가방을 들고 한국으로 향하였다. 그 꿈 이후로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석주는 비행기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한국은 40년 만이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묘하게도 익숙한 느낌도 들었다. 어릴 적부터 미국의 양부모님은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늘 말씀을 하시며 특히 한국말을 잊지 않도록 당부하였었기에 비록 억눌하지만 어느 정도 한국말로 소통은 가능하였다. 석주는 이미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 한국의 어느 사설 탐정 사무실에 의뢰하여 형 석호가 살고 있을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주소를 받았었기에 택시를 타자마자 그곳을 향해 출발하였다. 막상 한국에 도착하니 형에 대한 그리움에 석주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형이 살아있다. 형을 만날 수 있다. 서천으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석주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다. 형은 어떤 모습일까? 나를 알아볼까? 반가워할까? 드디어 서천의 장애인 복지센터 앞에 도착한 제임스는 한참을 서성였다. 막상 도착해보니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센터에서 한 여성이 나왔다. 석주는 그 여성에게 다가가 이석호를 찾아왔다고 말하였다. 그 여성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하며 센터 안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잠시 후 한 중년 남성과 함께 나오는 것이었다. 석호는 다가오며 석준을 바라보곤 낯설다는 표정을 지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석준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온몸이 굳어졌다. 그렇게 두 형제는 40년 만에 만났고 뜨겁게 포옹했다. 센터 건물 입구에서 두 사람은 아이처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석호는 동생 석준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작지만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여보, 애들아, 나와봐. 석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지연과 두 아이들이 나왔다. 석호는 흥분된 말로 석준을 소개했다. 여보, 내가 어렸을 헤어져서 미국으로 간 동생이 있다고 했지?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석준을 바라봤다. 석호에게서 동생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만날 줄은 몰랐다. 지연과 조카들은 난생 처음 얼굴을 보는 석준을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꼈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는 살갑게 대해 주었다. 다음 날 저녁, 내 식구와 제임스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제임스는 미국에서의 삶을, 석호는 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했다. 석호는 이야기를 나눌수록 가슴이 아파왔다. 형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차별과 고통을 겪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미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편하게 살 때 형은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며칠간 석호의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석주는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알 수 있었다. 형의 불편한 몸과 낡은 가구들, 냉장고 안에 소박한 반찬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석호와 석준 형제는 마주 앉았다. 형, 정말 미안해. 하나밖에 없는 형을 그동안 내가 잊고 살았어. 아니다, 석준아, 그런 자책하지 마라. 우리 현실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좋으냐. 석준은 형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형, 혹시 지금 센터에서 일하는 거 말고 하고 싶은 일이나 장사가 있어? 석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내 처지에 무슨, 지금도 감사하며 살고 있다. 다만 우리가 그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부모님이 사과 농사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 도와서 일했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가끔은 희망사항처럼 생각이 들곤 하단다. 석주는 그날 밤 형에 대한 생각에 온전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석주는 여기저기 한국에서 볼 일이 있다고 하며 석호의 집을 나섰다. 며칠 후 석주는 석호를 데리고 서천 외곽의 한 과수원으로 향하였다. 형, 이 과수원, 제가 형 이름으로 샀어요. 이제 형이 희망했었던 사과 농사를 하세요. 석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석준을 바라봤습니다. 석준아, 이게 무슨... 형, 나 미국에서 어느 정도 성공해서 형한테 이 정도 해줄 능력은 충분해요. 그러니 이제 형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형수님하고 애들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석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석호는 동생 석준을 꼭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석호의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과수원 일이 서툴렀지만 석호와 지연은 열심히 배워나갔다. 농업기술센터의 교육도 받고 이웃 과수원 농부들에게도 조언을 구했다. 2012년 첫 수확의 결실을 맺었는데 수확량은 많지 않았지만 석호는 만족스러웠고 뿌듯했다. 그리고 다음 해부터는 과일 수확량도 어느 정도 나왔고 거래처도 생겼기에 석호와 지연은 미래에 대한 얘기도 서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 잔인했다. 2014년 10월 15일, 석호는 평소처럼 수확한 사과를 마트에 배달하기 위해 1톤 트럭을 몰고 나갔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중앙선을 넘어온 차의 정면으로 받쳐 중상을 입고 말았다. 급히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한 지연이 볼 수 있는 석호의 모습은 중환자실에 누운 채 온몸에 튜브를 꽂고 있는 석호의 모습뿐이었다. 지연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미국에서 한참 바쁘게 보내던 석주는 중요 미팅 중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형수 지연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지연은 석준에게 형 석호의 사고 소식을 말하는 통화 중에도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석준은 전화를 끊자마자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가장 빠른 비행기는 다음 날 오전 7시였다. 형 석호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다. 40년 동안 헤어진 형을 다시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형이 위독하단 말인가. 석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한 석준은 중환자실로 뛰어갔고 중환자실 밖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형수 지연을 보았다. 석준은 울고 있는 지연을 가만히 안아주며 죽은 듯이 누워있는 형을 바라봤다.
석주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형의 모습에 눈물이 쏟아졌다. 석주는 형 석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형 석호가 눈을 천천히 뜨는 것이었다. 석호는 호흡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은 석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며 말을 하였다. 석주는 형의 입술을 읽으려 집중했다. 석호가 읊조리며 마지막으로 한 말은 지연과 애들을 부탁한다는 말이었다. 동생 석주는 형의 두 손을 붙잡고 제발 살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석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석준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말입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렸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지만 석호의 의식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리던 지연은 석준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지연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석준은 숨을 멈춘 형의 침대 옆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형 석호는 삶은 이렇게도 덧없이 끝나버렸다. 그동안의 불행이 끝나고 이제 막 행복이 시작됐는데 장례식은 외삼촌과 복지센터 직원들 그리고 마을의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아 마칠 수가 있었다. 애들은 비록 어렸지만 아빠가 죽었다는 의미를 알기에 소리내어 울면서 아빠를 찾았다. 이를 지켜보던 석호 마음은 더욱더 아파왔다. 장례를 치르고 석호는 서천의 공원 묘지에 안장이 되었다.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다. 지연은 아직도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사고가 있던 날 아침에 손을 흔들어 주고 떠나는 석호의 모습과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두던 순간이 계속 반복되었다. 낮에는 아이들 때문에 억지로라도 정신 차려야 했지만 아이들이 잠든 밤이면 지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과수원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에 올해는 수학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았다. 그렇게 지연은 점점 지쳐갔고 지병인 심장병은 더욱더 악화되었다. 한편 미국에 있는 제임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로펌에는 복귀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밤마다 형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죽는 순간까지도 석호에게 남은 가족을 부탁한다는 형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석호는 지연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연과 조카들로 인한 생각으로 가득 찬 석주는 또 형 석호의 꿈을 꾸었다. 형 석호가 나타나서 이번에는 슬픈 표정으로 울고 있었다. 석주는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리고 어둠에 잠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2014년 5월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구지?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문을 열었을 때 지연은 비명을 지를 뻔했었다. 석호가, 아니, 석준이 서 있었다. 죄송해요, 형수님. 놀라셨죠? 지연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순간 남편이 돌아온 줄 알았다. 석호와 석준은 유난히 닮았었다. 그래서 애들도 가끔 착각을 하기도 하였었고,
석준 씨, 갑자기 어떻게? 형수님, 제가 꼭 드릴 말이 있어서 왔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석준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형수님, 미국으로 가시죠. 저랑 같이. 네, 그게 무슨? 도저히 형 생각에, 그리고 형수님과 조카들 생각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매일 밤 형이 꿈에 울면서 나타나서 형수님과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말해요. 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미국에 제 일이 있고, 제 모든 것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형님과 마지막으로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저는 꼭 형수님과 애들을 제가 돌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수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같이 가려고 이렇게 급히 왔어요. 제가 형수님 곁에서 형님의 역할을 대신할게요. 지연은 갑작스러운 석준의 말에 매우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형수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조카들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형수님도 지병이 있잖아요. 더 이상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의무예요. 지연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석준은 당숙을 찾아갔다. 당숙님, 제가 형수님과 조카들을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노인은 담배를 한 대 피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구나. 지연이가 여기서 혼자 애들 키우면서 사는 건 너무 힘들 거야. 형의 묘는 제가 계속 관리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원과 집도 외삼촌께서 처분하시든지 관리하시든지 해주세요.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잘 관리할 테니까. 그리고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석호도 많이 좋아할 거야. 2014년 6월, 그렇게 석진은 지연과 두 조카를 데리고 한국을 떠났다. 그 후로 3, 4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온 가족이 다 왔다 가고 있지. 석호 묘지에 들르고 나한테도 꼭 들려서 인사하고 가곤 하지.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성공했다니 석호도 저 세상에서 많이 좋아하고 있을 것 같구먼. 노인은 철민이 보여준 신문 기사를 다시 쳐다보며 말했다. 철민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스석준에 관하여 처음 취재를 시작할 때는 단지 한국에서 자랐던 배경 정도만 간단히 취재를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취재를 해보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영화 같은 이야기가 돼가는 것 같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철민은 노인에게 마지막으로 지연에 대하여 물었다. 어르신, 혹시 석준의 형수님 이름이 김지연이라고 하셨죠? 응, 그래. 아마도 그럴걸. 그런데 지금 제임스 반디니 주지사의 부인 이름이 한국명으로 김지연이에요. 그래. 그러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만약 지금 주지사 옆에 있는 영부인이 정말 형수였던 김지연이라면 그들에게 미국에서 사는 10년 동안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철민은 곰곰이 생각하면서도 선뜻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아무래도 미국으로 가야 이 취재의 끝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짧고 간단히 끝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취재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 미국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철민은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다. 철민은 서울로 올라온 뒤 서천에서의 취재 내용을 대충 정리하면서 앞으로 이 취재를 어떻게 해서 마무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철민은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철민은 생각했다. 그렇다면 석준과 김지연이 미국에서 결혼했다는 말인데. 하긴 미국에서는 법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지. 우리나라도 옛부터 형사취수는 있었지. 비록 2022년에 민법이 개정되어 법으로는 금지되어 혼인신고는 못하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사실혼으로는 인정하고 있으니까.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제임스 반다니의 이야기 전편은 여기까지입니다. 후편에서는 석준이 형수 김지연과 조카들을 미국으로 데려간 후 석준과 지연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애절한 사랑 이야기와 로펌의 대표였던 석준이 어떻게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당선되었는지, 그리고 석준과 지연을 맺어준 석준의 양부모님 이야기로 이루어졌습니다. 1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나가시기 전에 눌러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바로 이어지는 2편을 읽어봐 주세요.